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실무 해외 시장 조사를 맡은 이한일입니다. 예. 저도 지금 대학원 강의를 맡은 지 꽤 됐습니다만, 이번 학기는 실무 해외 시장 조사론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LG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업무를 많이 했고, 제가 해외 업무차 거의 어, 토탈 기간으로 따지면 6개월 정도를 해외 다니면서 해외 시장 조사 아니면 해외 기술 도입 아니면 해외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통역도 좀 하고 그리고 그 외국인 기술자나 경영 관리자들을 가이딩하는 역할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자, 이번 학기는 프랜차이즈 경영 전공하신 여러분들 아니면은 우리 대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해외 시장 조사의 개념을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개요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소위 말해서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줌으로 할 건지는 제가 주중에 한번 결정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요. 지금 신청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빨리빨리 어, 이 해외 시장 조사론에 여러분들 주변에 지인들 그리고 거부들 참석할 수 있게끔 동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강의 내용은 해외 시장의 조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해외 시장 정보 유형과 관련 사이트, 그리고 해외 시장 정보 취적 방법, 국가 정보 작성 요령,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작성 요령, 바이어 정보 발굴 요령, 그리고 바이어 신용 정보, 보도 자료, 설문서, 다음에 해외 전시의 시장 조사, 해외 시장 설명회, 무역 연수 강좌 참여와 시장 정보,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요령 등 해서 이런 순서입니다만, 본 교재는 수출 무역협회에 근무하시는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이 책을 저자로서 집필했기 때문에 실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했던 부분의 대부분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어, 이론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래 챙겨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고 다음 단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의의 앞에 내용이 포커싱이 잘 안 돼서 제가 지금 시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해외 시장 조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장 조사를 왜 하느냐는 얘기죠. 자,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시장 조사를 합니다. 제 자신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내가 자라면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소위 말해서 기초 소양과 학력과 전공과 실력을 갖출 것이지 하는 부분도 하나의 시장 조사의 개념으로 보셔야죠, 그죠? 자, 우리 얘기는 뭐냐면 상품하고 서비스 영역을 어떻게 해서 해외 시장에 팔 거냐, 아니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해외 시장에서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수입할 거냐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외 시장 조사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장을 목표로 해서 비즈니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업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사전 파악해서 진입 아니면 실행 가능성 및 방법을 도출함으로써 오류, 에러를 최소화시키면서 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전 대비책의 일환이 해외 시장 조사입니다. 물론 해외 시장 조사는 본인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 조사는 뭐다? 우리가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사전의 액션이다. 사전의 업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는
우리가 해외 진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필수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게 필수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외 시장 조사 안 하고 막 나갔다가 실패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마지막에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짚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케팅적으로 선크드 코스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회계나 아니면은 그 경영자들이 그 침몰 원가의 개념을 많이 씁니다만 침몰 원가가 통상 제가 그 LG 생활 개발부장으로 있을 때 제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만 벌써 꽤 됐죠. 벌써 20년 넘었죠. 20년 넘었네요. 20년 넘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상품을 내서 이 상품의 출시가 실패했을 때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작게는 25억부터 크게는 200억까지 실패의 그 코스트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제가 식품사업도 같이 관장에서 했습니다만 식품기획팀장 하면서 공장도 건설하고 사업계획도 해보고 해외 출장도 나가보고 그 이러한 부분 유통에 대한 부분도 TFT를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만은 제가 관여했던 식품 사업이 그 당시에 그룹의 그 사업 방침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길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제가 사업을 접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얼마 들었냐면 물론 그때는 사업에 대한 선거트 코스트입니다, 그죠? 상품과 단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상품에 대한 선크드 코스트는 그때 한 3천억 정도 들었습니다. 3천억이면 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조 5천억 정도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이. 자, 이건 뭘 잘못했느냐? 결국은 뭐냐? 사전 조사가 미비했다. 이거는 뭐 해외 시장뿐만 아니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소비자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저희가 심하게 반성도 했고요. 그게 만약 회사 돈이었지 개인이 아마 3천억을 날렸다면은 거의 평생 그 멍해를 안고 무덤까지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예. 자, 해외 시장 조사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은 아마 시장 조사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또 실질적으로 실무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자,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은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자는 게임입니다. 그죠? 신시장 개념에 뉴 아이템도 있지만 기존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 안착시키거나 아니면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신시장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장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위 말해서 그 장착이 가능한지 하는 전망이 된다면 보다 심도 깊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현지 진출 방법을 모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얘기에서는 실제로 그 우리 실무자들이 나가서 하지만은 요즘은 많이 빅데이터들이 현지에도 많이 축적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의 컨설팅 회사 아니면 시장 조사 회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그 현지를 파견시켜서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조사가 돼야만이 다양한 현지 마케팅 수단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모니터링, 그 다음에 마케팅 성과와 구매자 반응 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주의할 게 뭐냐면은 아이템이 지금 K-팝, K-컬처로 해가지고 많은 K 문화가 외국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나라에서 이 문화와 아니면 상품과 서비스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여론의 문화의 수용 형성이 되어 있느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파트너하고 바이어 신용 상태 그리고 저영업 및 저영 능력의 파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죠, 그죠? 자, 우리가 직접 가서 현지에 한해 사무실 차리고 물건 재고를 갖고 와서 팔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가 물건을 현지에 수출하고 현지에 유통하는 도소매 아니면 다른 인터넷
수단을 통해서 팔고 있는 유통상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줘야 됩니다. 물론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와 그 협력 관계를 콜라보레이션 맺을 파트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용 상태, 과연 그 현지에서 나름대로 단단한 신용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지, 회계 부정 없는 회사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지탄 받고 있는 그런 유통은 아닌지 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돼요. 예. 다음에 영업 및 이런 신뢰도 문제지만은 신뢰도를 근간으로 한 영업과 그 회사의 그 재무 구조,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돈의 흐름이 괜찮은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직원들, 그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그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뭐 임금 체불이 없는지, 아니면은 소위 말해 노조와 관련해서 그 나라의 법을 정확히 법을 지키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아마 검토를 해주어서 우리가 물건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유통을 통해서 팔 때에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물건이 괜찮은 물건을 현지에 또는 서비스를 현지에 가져갔을 때 현지에서 충분히 판매 가능성이 있고 그 시장 증척을 하고 시장 확산을 할 수 있는 파트너, 바이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죠? 네. 자, 신친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소득 수준, 생활 방식, 자연 조건, 산업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수요 창출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진출을 하고자 하는 나라의 GDP를 보셔야 되죠, 그죠? EU 국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입된 여러 가지 형태의 국제 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소득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냐 아니냐는 부분이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물론 이제 그 나라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자동차를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은 뭐 파키스탄, 벵글라데시 같은데 우리가 물건을 갖고 와서 팔면은 과연 우리 제품이 몇 대를 팔릴까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1,5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의 경량 자동차나 아니면은 일반 대중화된 자동차를 갖고 와서 파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즉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물론 그 나라의 소비자 중에서 상당히 재력 있는 소비자도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물건을 가져갔을 때 중상위층을 좀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사줄 수 있냐를 바라보는 게 제일 좋은 타겟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상품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에 보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연소득 5천 불의 요르단 소비자의 한국산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나라가 어제 발표했던가요? 작년에 환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원화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달러당 카운팅하는 게 틀린다, 그죠? 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우리 1,200원, 1,300원 갈 수 있습니다만,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1,100원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재작년에 32,000불이었다가 작년에 31,000불로 해서 소득이 1. 몇 프로인가 아마 축소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자, 우리나라의 6분의 1 되는 그 요르단에 지금 들린 소식에 하면 굉장히 많은 그 우리나라 중고차들이 나가 있고요. 그 중고차를 써본 사람들이, 써본 현지 소비자들이, 야, 한국산 중고차도 이렇게 좋은데 신차가 얼마나 더 좋겠느냐 해서 신차를 구입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자,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중고차 자동차를 팔므로써 이에 대한 신차의 수요가 창출되고 중고차와 신차의 메인터넌스를 위한 부품의 수출 활성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꾸준한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시장 트렌드 파악하고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차에 뭐 그 소비자 조사에 아니면 그 시장 조사를 간단하게 가능성 있는 간단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야 이거 이 가능성 있어 보인다면 심도 깊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현지 진출 방법을 모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수출할 것인지 아니면 에이전트를 선정하여 판매를 대할 것인지 아니면 우회 수출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현지 생산 기지를 건설해서 생산해서 판매할 것인지 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국제경영 강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재미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국 기업이 직접 유통망을 구축해서 현지 판매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지의 그 판매상들이 신뢰가 없고 아니면은 그 현지의 판매상들이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기술적이나 아니면은 인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 대한민국 제품을 팔면은 상당히 그 인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거죠. 그 소위 말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 상품들을 팔 때 지금은 한국의 그 브랜치에 한국 사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지에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의 현지인들이 와서 사장을 하면서 물건을 소개하고 경영에 참여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뭐냐면은 사전 인지 작업이죠. 자,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뭐 물론 현장에 와서 통용하는 것도 힘들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그 사람들이 신뢰를 소비자들이 심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많이 그 현지화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초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나갈 때 한국 기업이 직접 유통망을 구축해서 현지 판매가 가능할 것인가 한번 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죠. 그죠? 자, 다양한 현지 마케팅 수단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우리나라 무역협회에서 해외 전시회, 뭐 무역사절단, 해외 세일즈 출장, 코트라, 지사화 사업, 인큐베이터 참여 등 굉장히 많은 그 마케팅 수단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여러 가지 그 지원책을 모아서 적절한 조합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즉 다시 얘기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마케팅 수단을 강구해서 효과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사 제품에 대한 경쟁력 모니터링과 마케팅 성과 및 구매자 반응의 측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제품을 런칭하고 제품을 시험 판매하든지 아니면 본 판매할 때에 수시로 우리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사고자 하는 아니면 관심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야 이게 얼마나 우리 제품에 대한 구매 인지도가 있는지 아니면 구매 의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또 재구매할 건지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마케팅 성과나 구매자 반응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소위 말해서 독과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설령 뭐 군사무기도 독과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나라가 경쟁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에 항상 우리가 어떤 상품이든 서비스든 간에 새로운 경쟁 기업이 출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외국 기업 그러니까 그 자국을 기준해서 외국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국 내 기업이 경쟁 기업들이 계속 탄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은 또 상황이 급변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환경에 따라서 시장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모니터링과 설문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이 뭔지, 문제가 뭔지, 아니면은 가격 구조나 유통 구조나 아니면 등등의 제품을 소비자한테 옮겨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 어떤 또 애로사항, 어떤 컴플레인이 있는지 하는 부분, 그와 함께
가격 경쟁력, 그리고 자, 소비자의 만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는 여러 가지 방면의 그 소비자 인식 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섯 번째로 현지 파트너는 바이어의 신용 상태, 영업 및 재정 능력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파트너 바이어는 처음에 초기 계약할 때에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첫 거래 시에 과연 이 사람들을 믿고 맡겨서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유통할 수 있게끔 정권을 줄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도 고민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거래의 파트너 바이어에 대한 이런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시,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대행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수입 대행 그 선정 시에 여러 가지 신뢰도,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이테크 전자제품을 팔고자 하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나가긴 나가겠습니다만 현지 언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현지 유통사들이 우리의 제품에 대한 제품의 지식을 가지고 팔 수 있는지, 우리의 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수용하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비자한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하는 부분도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케팅, 유통망, 판매망, 그리고 그 디스트리뷰터, 소매에 대한 확보, 소매점 확보, 그 다음에 시장 개척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AS 재정 능력, 그 다음에 현지 홍보 능력, 현지 정보, 현지 유력 인사와의 네트워킹, 그러니까 정보 수집 능력, 현지 평판 등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동남아국가나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면서 자본주의 성격을 가지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현지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유통에 현지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물론 다 그 자유자본주의가 다 침투가 돼가지고 사회자본주의, 공산자본주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뭐 쉽게 표현하면은 자, 이런 부분은 언제 우리 제품이 몰수당하고 아니면 수고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중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그 절차에 의해서 일단 진행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자세품 경영 평가, 그 다음에 목표 시장 후보군 선정, 그 다음에 후보 목표 시장의 세부 조사, 최종 목표 시장 선정, 그 다음에 진출 전략, 그 다음에 바이어 발굴 및 상담, 바이어 신용 조사, 수출 체결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 제품에 대한 경쟁력 평가 요인, 그 다음에 목표 후보군 선정 시 고려할 사항, 세 번째 최종 목표 시장 확정 시 세부 항목이 뭔지 하는 부분,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자사 제품에 대한 경쟁력 평가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다, 그죠? 자, 세상의 물건이 어떤 상태가 제일 좋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상태의 물건이 제일 좋을까요? 싸고 좋은 거, 싸고 품질이 훌륭한 거. 자, 그거는 뭐 소비자이 항상 원하는 패턴이고 양상입니다만, 과연 물건을 싸게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가격대에 상대적으로 좋다고 평가는 할 수 있더라도 절대 품질 우위 제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적절한, 소위 말해서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사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기 평가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자, 가격이 저렴한지, 품질이 우수한지, 세 번째 새로운 디자인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탄력적으로 최소 주문량을 수용할 수 있는지, 납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지, 보다 효율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탄력적인 지불 조건의 수용 여부가 가능한지, 그리고 경쟁업체와의 비교 우위가 가능한지 하는 부분, 8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서
체크시트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가 꽤 있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상품 개발할 때에 상품 개발에 대한 체크시트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프로세스별로 해가지고 체크시트에서 체크를 무심코 빠진 항목들이 나중에 꼭 제품이 안 되거나 컴플레인 발생됐을 때 놓친 부분들이 나타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체크시트나 체크리스트는 여태까지 경험을 가진 지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설문화시켜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8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문이든 아니면 구두 면담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그 평가 항목 그러니까 조사 항목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부분이다. 그죠? 네. 자, 목표 시장 후보군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수출 유사 상품에 대한 후보군을 선정해서 시장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상품을 갖고 있을 때에 과연 그 나라에 어떤 상품이 최적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냐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나라의 구매력,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형태의 구매 능력을 갖고 있는 부분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상품이 통상은 중상위층을 포커싱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을 찔러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그 LG 생활건강의 화장품이라든지 그 태평양의 화장품들 중에서 상당히 상의 고가 제품이 중국 시장을 뚫고 들어가서 성공한 예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어려운 시국에도 그 조 단위 이상의 제품, 단일 품목으로 조 단위 이상의 제품을 판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첫째 상품을 가져갈 때에 소위 말해서 그 나라에서 만들고 그 나라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품질이 가격의 수준을 제품 우리가 갖고 가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그죠?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제품이 자국 제품보다 저 높은 품질과 높은 가격에 소위 말해서 그 소비자의 그 자존심을 살려주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이런 목표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상품의 수입액, 소득 수준, 인구 구성, 산업 구조, 문화와 자연 환경, 생활 관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음 시간부터 줌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줌 신청을 해놨고요. 저도 지금 줌을 참여는 해봤습니다만 주관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연습을 좀 해서 여러분하고 아마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게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시장 후보군 선정 시의 확인 사항입니다. 자, 이 부분도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는 좀 상세하게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리 자연적 조건은 면적, 기후, 지형, 그다음에 도시화 정도, 그다음에 자연재해 및 빈도, 인근 국가들이 분포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줘야 되고 이게 바로 뭐냐 지리 자연적 조건으로서의 나중에 검토될 항목들이다 부분. 자, 두 번째 정치 경제적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원 분포, 그다음에 정치 사회 안정성, 그다음에 경제 재정 금융, 그다음에 소득 수준의 분포, 비즈니스 환경, 그다음에 사업 보호 정책 및 수입 관리 제도, 주요 산업 및 경쟁 기업 상황, 수출입 실적, 주변 국가들의 진입, 그다음에 전쟁 기조에서의 가능성, 한국과의 관계 등 정치 경제적 조건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게 소위 말 적대 국가에서는 우리 상품이 팔릴 수가 없겠죠. 지금 우리가 그 반일 정서 때문에 일본 제품이 더 갖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중국이 반환 분기를 만들어서 우리 제품을 안 주고 그냥 그 판매에 대한 보태를 겨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가장 일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입니다. 일본은 자동차 나름대로는 세계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가 일본 국내 들어와서 그 팔리고 있거나 아니면 돌아다니는 걸 도저히 일본 나라도 그렇지만 그 일본 소비자들이 아마 인식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나 기아가 일본에 진출했다가 지금 판매사가 철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진짜 하이테크놀로지의 그 유럽 시장, 그러니까 하이테크놀로지 자동차를 만든 유럽 시장에도 한국의 현대하고 기아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한국 제품에 대해서 일부 배타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조건입니다. 사회 조건은 총 인구 몇 명, 그러니까 총 인구의 개념은 잠재 고객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이슬람 문화인지 아니면 뭐 천주교, 기독교, 불교 문화 등. 지금 이슬람 문화는 나름대로의 그 식문화도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켜서 좀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 상황이 어떤지, 여가 발달 정도는 어떤지, 그리고 관광산업 발달 정도는 어떤지, 민족성은 어떤지, 소비 습관은 어떤지, 상관성은 어떤지, 시장 특성은 어떤지 하는, 자, 여기서 꽤 많은 한 서너 가지의 지금 그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종 목표 시장 선정시 조사 사항입니다. 조사 사항인데 시장 수요에 대한 부분, 취급 상황, 수급 현황이 어떤지. 자, 이런 부분은 초기에는 우리가 상품을 생산해서 상품을 완전품 100%에서 수출을 해서 그냥 수입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지나거나 아니면 상품 형태에 따라서는 우리가 부품 아니면 반제품, 반가공 제품을 보내서 거기서 현지에서 가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떤 특성의 그 소위 말해서 생산과 유통 문화를 가졌는지도 하는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 법 자체가 완제품 수입을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반제품을 수출해서 거기서 조립해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파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 규모도 반드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자, 시장 규모는 예전에는 자체 시장에 대한 부분도 많이 대부분을 그 추이를 파악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장 규모는 대체품. 그러니까 쌀이면 대체할 수 있는 라면,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식사 대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같은 시장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물론 이제 세분화 시장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 시장을 아울러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대체 시장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형태입니다. 죠? 자, 완전 경쟁이냐, 독점이냐, 과점이냐, 독과점이냐는 부분도 우리가 파악이 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상품들이 어떤 형태에서 그 자체에서 경쟁이 되고 있을 거냐는 부분. 그리고 독점적 형태는 나라에서 규제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점, 뭐 독점까지. 그리고 완전 경쟁이 되면 너무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독점이나 과점 정도로 상품을 형성해서 가면 참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의 발전 단계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는 시장이 메인 시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시장이 아니면 전혀 형성되지 않고 우리가 가서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시장이 메인 시장으로 또는 성장 시장으로 아니면 성숙 시장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그 제품군이나 서비스가 이미 그 성숙 시장을 지나서 쇠퇴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조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주 멋있게 만들고 싸게 만들고 좋게 만든다고 해서 그 시장에 갔는데 그 시장에서 이미 성숙기를 지나서 쇠퇴되는 시장에 우리 제품을 갖다 놔봐야 소비자가 손을 내밀지 않고 사가지 않습니다. 그죠? 다음 소비자 조사입니다. 수요청, 연령별, 성별, 직업, 그 다음에 소득별 등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 이 제품을 왜 사는지, 어디서 사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는지, 그리고 언제 사는지는 동기와 장소와 방법과 시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냥 구입할 때 뭘 선호하는지, 디자인인지 아니면 내구성인지 아니면 가격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인지 아니면 메이드 인 뭔지 하는 부분을 우선 고려 순위를 따져줘야 됩니다. 그 선호 제품 및 브랜드 그리고 현재 팔리고 있는 또 유사 제품이나 아니면 먼저 들어와 있는 외국 제품들 아니면은 팔릴 예정 제품들이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를 선호해 왔으며 선호할 건지 아니면 선호가 예상되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을 판매할 때 한국 또는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도 같이 파악이 돼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경쟁사 조사를 또 동시에 해가야 됩니다. 그죠? 경쟁사 조사는 경쟁사별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제품의 특성, 그 다음에 마케팅 차별의 정책 등 세 가지를 주요한 키포인트로 시장 점유율, 제품 특성, 마케팅 차별화, 경쟁 정책. 자, 이런 부분들은 전체 조사 세부 항목입니다만은 뭐야? 어떻게 한다? 모든 게 들어가야 될 항목인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장 침투하거나 시장을 들어가고자 할 때는 이 항목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의 필요한 부분만 셀렉트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목표 시장 선정 시의 조사 항목들입니다. 제품 조사, 가격 조사, 유통 경로 조사, 다음 정부 정책 및 규제, 진출 방안 등이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도 안에 앞에서 얘기한 부분에 일부 중첩되기도 합니다만은 상세하게 제품 가격은 어떠냐, 경쟁 가격은 어떠냐 부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유통은 어떠한 유통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공산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이 허가제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진출할 때에 그냥 길거리 판촉을 할 거냐, 광고할 거냐, 뭐 홍보할 거냐, 아니면 뭐 전광판을 낼 거냐, 아니면은 그 TV나 라디오 방송이 할 거냐, 아니면 요즘 발달되고 있는 유튜브 통해서 할 거냐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인지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조사 및 현재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입니다만, 자, 여기 보면은 성공이 4개사, 실패가 4개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일단 오늘 강의를 듣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왜 이 회사들이 성공하고 왜 실패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본 그 실무 해외 시장 조사 수업을 접하면서 사전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성공 사례 보겠습니다. 요거트 과일 빙수 태국 진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되면은 과일 빙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여름뿐만 아니고 뭐 겨울은 좀 사용량이 적습니다만 수요량이 그래도 1년 44철 팔리는 게 과일 빙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델리만주 베트남 진출 성공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용기기의 페루 진출 성공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사는 현지 시장 조사를 통해서 페루 여성들이 모발 특성에 맞는 기계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그래서 현지에서 팔리게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에서 히트 쳤으니까 해외도 히트 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마 해외 시장 진출할 때에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화장품 일본 진출이 성공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LG 에 근무할 때